안녕하세요. 이슈 뽀개기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이 문제 안 다룰 수 없겠죠. 여러분들 벌써 감 오시죠? 드디어 잡혔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네, 화성 연쇄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이춘재가 확인됐습니다. 수많은 국민들의 원성 소리, 경찰의 무능함을 질타했던 소리, 안타깝게 희생됐던 희생자들과 유가족들의 비명소리, 저는 귓가에 생생합니다. 저 역시 어린 시절부터 이 사건에 관심이 매우 많았고요. 훗날 내가 검사가 된다면, 훗날 내가 기자가 된다면 한번 파헤쳐보고 싶다라는 호기심이 상당히 저에게 많이 작용했던 그런 사건입니다. 수많은 형사들이 외쳤습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미치도록 잡고 싶었다. 네, 드디어 잡혔습니다. 우리 한번 이 사건 천천히 따져보겠습니다. 들어갑니다. 살인의 추억 이춘재라고 되어 있죠. 저는 사실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춘재가 화성 연쇄살인사건의 진범으로 확인됐을 때 봉준호 감독이 왜 영화 제목을 살인의 추억이라고 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추억이라는 단어는요, 행복했던 일, 기쁜 일, 기억하고 싶은 일, 희열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 쓰는 단어죠. 이춘재 입장에서는 피해자를 한거불능의 상태로 제압하고 죽어가는 모습에서 희열과 기쁨과 행복을 느꼈을 거예요. 그는 악마였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살인의 추억이라는 영화를 통해서 많은 관심을 다시 갖게 됐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미제 사건 전담팀에 의해서 계속 수사는 진행됐어요. 그런데 역시 결정적으로 현대 과학 수사가 이 사건의 범인을 잡아내는데 크게 기여했죠. 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추억이 될 뻔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의 추억은 기억 속에 묻혀버린 추억이 될 뻔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네, 그런데 드디어 잡았습니다.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그 당시에는 우리가 가질 수 없었던 과학기술인데 유전자 감식에 의해서 부산교도소에 수감 중인 94년도 처제 성폭행 살인 사건으로 수감 중인 이춘재의 유전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 3가지 사건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분명히 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은 어디에선가 살아있을 것이다. 그런데 유영철도 언급했지만 살인의 충동을 참을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후에는 조용했죠. 오랜 시간 동안 조용했죠. 그렇다면 어딘가에 구금되어 있을 것이다. 어딘가에 갇혀 있을 것이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교도소 수감자들 중에서 유사한 흉악범죄 행위를 일으킨 자들에 대한 면밀한 수사와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생각해 왔습니다. 물론 저뿐만이 아니라 수많은 전문가들도 말했고요. 방금 말씀드린 유영철도 언급했습니다. 절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참을 수 없지만 사건이 벌어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죽었거나 수감돼 있을 것이다. 네,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수감돼 있었습니다. 소름 돋게도. 모범수로 가석방을 기대하며 매우 착한 수용인으로 부산교도소에 함께 생활하고 있는 동료들과 교도관들에게도 충격적인 소식을 가져다주는 사람이 될 정도로 착한 수용인으로 생활하고 있었어요. 참,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전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이춘재가 자백을 했을까요? 한번 보실까요? 네, 역시 DNA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과제로 삼아야 될 부분이기도 하고요. 이번 진범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의 큰 쾌거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경찰의 역량, 물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수사하고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추적하는 과정에서는 많은 질타가 있었지만 역시 우리 경찰은 뛰어났습니다. 자, 유전자 감식 보존에 의해서 이춘재를 확실하게 잡아낼 수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에 의하면 전 국가수위원장을 역임했던 분의 많은 증언 그리고 많은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은 3가지 사건에서 동일한 유전자가 검색됐다는 것은 과학기술의 입장에서 분석한다면 이춘재가 범인이 아닐 확률은 1000분의 1도 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흉악범의 DNA를 어떻게 관리하고 어떻게 보존하느냐는 향후에도 수많은 미제 사건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는 저 역시 궁금하고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궁금한 게 있죠. 바로 뭡니까? 네, 이춘재 그가 누구이냐? 이것이 바로 궁금하겠죠. 그는 어떤 사람일까? 과연 어떻게 생겨먹은 인간이길래? 송강호 씨가 영화에서 했던 멘트가 생각납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너가 인간이냐라는 말이겠죠. 그는 누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춘재 그는 누구인가에서 지금 캡처 화면에 담겨 있는 게 고등학교 때 사진이고요. 오른쪽에는 TV 시사 프로그램을 통해서 확인된 군대 시절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제 몽타주하고 좀 이따 이제 비교가 될 텐데요. 몽타주하고 상당히 흡사합니다. 그는 누구인가에서 저희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요. 역대 희대의 살인마들은요. 어린 시절을 조사해 보면은요. 왜곡된 성의식, 왜곡된 인간관, 이것이 형성되는 데 작용했던 것은 무엇일까요? 학대예요. 학대. 폭력, 성폭행 등등으로 어린 시절이 점철된 경우에 일그러진 인간관, 일그러진 여성관을 갖게 되고 이것이 왜곡된 성의식, 더 나아가서는 살인의 충동으로 확대된다. 인간을 부정하고 싶고 인간 자체를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인간을 미워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한 애정 자체를 조금이라도 갖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살인을 통해서 자신의 자존감을 드러낸다. 지금까지는 주로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살인마들의 심리 구조가 분석이 됐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있었던 사람들과는 좀 다르다라는 면이죠. 저는 거기에 많이 주목을 하고 있고요. 이춘재는 가난하지 않았습니다. 중농 이상이었고요.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됐습니다. 이춘재의 부모님이 소유했던 농지가 택지개발지구로 편입되면서 땅 부자로 성장하게 됐고 수십억 이상의 자산가가 됐다. 게다가 이춘재의 부모님을 아는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호인이었다. 참 좋은 사람들이었다. 그럼 이춘재에 대한 가혹행위라든가 어린 시절의 안 좋은 추억 별로 찾아지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춘재는 왜 이렇게 살인마로 변할 수 있었을까? 지금도 이춘재 고향 마을에 연로하신 토착민들을 인터뷰해보면 걔는 그럴 사람이 아니다. 누명을 쓴 것 같다. 그럴 애가 절대 아니다. 얌전했다. 효자였다. 이춘재 본인의 어머니 인터뷰한 자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들은 그럴 애가 아니다. 94년 처제 살인 사건의 경우에 사람이 화나다 보면 욱해서 한 번 정도 우발적으로 그럴 수 있는 거 아니냐. 오히려 아까운 애가 한 번의 사건으로 평생을 교도소에서 보내게 된 것이 너무나도 억울하고 답답하다. 그래서 아버지도 화병으로 돌아가셨다. 즉 이춘재와 관련된 증언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것은 절대 그럴 사람이 아니었다. 미국의 유명한 심리학자가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만약에 진범이 잡힌다면 모두들 깜짝 놀랄 것이다. 진범이 잡히지 않았다면 기존에 수사했던 사람들 중에서 몇 번 거쳐갔을 것이다. 그러나 형사들은 모두 다 아니 이런 어린애가?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범인이겠어? 라는 마음으로 그를 돌려보냈을 것이다. 정확히 일치하고 있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만한 전문가의 의견 중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이춘재는 학대를 당하지 않았다. 물론 이춘재 본인은 지금 프로파일러들에게 초등학교 때 동네 누나에게 성폭행당했다라는 기억이 있다라고 말을 했대요. 물론 그 부분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줬을 거예요. 그런데 더 주목해야 될 것은 이춘재 양육 과정에 있었던 이춘재 행위에 대한 부모의 절대적인 합리화, 즉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내고 바르게 잡아주기 위한 교육이 들어가지 않고 무조건 너가 하는 행동은 다 옳은 것이야. 내지는 너는 나쁜 행동을 하는 애가 절대 아니야. 이런 식의 습관화된 양육이 이춘재를 이렇게 큰 범죄자, 흉악범으로 만들어내지 않았겠느냐. 사실은 이번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기존의 살인마들과는 다른 심리 기저가 이춘재에게는 형성이 됐을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도 더 면밀하게 따져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이 듭니다. 자, 이춘재는 악마였습니다. 최근에 모방범죄로 판단됐던 8차 범죄 행위까지도 이춘재가 자신이 한 행위라고 자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8차 연쇄살인사건 진범으로 지목돼서 20년을 살고 모범수로 석방된 사람이 지금 다시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그분은 최초 경찰에 검거됐던 순간부터 자신은 살인을 한 적이 없으며 법원에서도 자신은 계속 경찰에게 가혹행위를 당했다라고 항변을 했대요. 하지만 경찰과 법원에서는 받아들이지 않았고 평범한 시민이었던 선량한 시민이었던 그는 20년을 교도소에서 보내고 모범수로 감형되어 석방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사실 이춘재의 자백이 경찰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일종의 트릭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춘재 자백의 신빙성에 대해서 좀 더 따져봐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더 경악스러운 것은 1차부터 10차까지 있었던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4차례의 살인이 더 있습니다. 청주에서 2번, 화성 인근에서 2번인데 그 사건 중에서 청주 가경동 살인사건의 경우에 이춘재의 자백이 상당히 설득력 있고 신빙성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 이제 여주에는 계속 더 밝혀질 것이죠. 한 번 더 짚어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이춘재가 군에서 제대하고 나서 1차 연쇄살인사건이 터지기 직전까지 이춘재 거주했던 화성시 진안리 일대 약 30여 차례 유사한 성폭행 내지는 강간 미수 행위가 계속 적발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경찰은 잡지 못했죠. 근데 그때도 동일한 수법 그리고 피해자들에게 동일한 멘트를 날렸던 기록들이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역시 초동수사의 허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경찰들 훌륭하시고 정말 고생 많이 하시는데 1986년 무렵 경찰의 과학수사 기법의 수준이라든가 그 당시 수사 관행이라든가 이런 걸 볼 때는 너무나도 아쉬운 면이 많습니다. 만약에 초동수사가 역시 동일 범죄인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의 폭을 인근 거주 지역에 사는 매우 유순해 보이고 절대 그럴 것 같지 않았던 사람으로서 범위를 좁혀갔다면 좀 더 빨리 잡을 수 있지 않았을까 라는 아쉬움이 듭니다. 이춘재는 결국 14건의 살인사건과 강간 미수를 포함해서 약 30여 차례의 범행까지 다 실토를 한 상태입니다. 앞으로 남은 것은 이제 퍼즐을 짜맞추는 과정이겠죠. 네. 자, 여러분들 이번 슬라이드 제가 펼친 거 보면 제목이 나는 죽이지 않았다죠. 이건 이제 영화에서 그 범인 역할을 했던 박해일 씨의 그 얼굴, 창백하면서 아무 죄책감 없는 정말 한 대 패주고 싶은 얼굴이었죠. 이때 송강호 씨가 박해일 씨의 얼굴을 잡으면서 한마디 던졌죠. 밥은 먹고 다니냐? 저도 제가 지금 만약에 이춘재 씨를 직접 만날 수 있다면 물어보고 싶어요. 넌 뭐 먹고 다니니?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고 제목을 뽑은 이유는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냐면요. 바로 8차 사건. 앞서 잠깐 언급했던 그 8차 사건의 경우에 모방 범죄로 결론을 지었고 진범이 잡혔다라고 해서 이미 대법원 판결까지 다 났어요. 자, 그런데 그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끊임없이 경찰의 가혹 수사를 제기했고 나는 절대 살인하지 않았다라고 외쳤어요. 근데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0년을 살다가 모범수로 감형돼서 석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제 이춘재가 8차 사건의 진범이 자기라고 실토를 했기 때문에 이분은 재심을 청구하려고 합니다. 재심으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가 이분의 재심 사건도 맡을 용의가 있다라는 말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 당시 경찰의 애로, 고충 잘 이해합니다. 그러나 역시 고문과 가혹행위를 통해서 범인을 만들어내는 수사는 이제는 이 땅에서 사라져야겠죠. 물론 좀 더 조사해 봐야 됩니다. 하지만 이춘재 자백의 과정, 즉 심리적 저항선이 무너진 상태에서 여성 프로파일러에게 손이 참 예쁘네요. 그 손 잡아봐도 되나요? 라는 말을 남길 정도로 프로파일러들과 친밀감을 형성한 상태에서 8차 사건을 자백했다는 것은 상당히 신빙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더 이춘재 자백에 대한 신빙성을 따져보고 이 8차 사건의 억울함에 대해서도 풀어줘야겠죠. 최근에 청주에서 추가로 살인했던 살인 현장에서 진범으로 지목됐던 박군이라는 사람이 있었대요. 청주 가경동 살인사건인데 그 경우에도 경찰은 박군을 처음부터 지목해서 박군이 진범인 것처럼 수사를 했고 결국
박군이 진범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박군 가족과 피해자 가족은 영원히 원수지간이 돼버렸대죠. 당연히 박군의 인생도 매우 많이 일그러졌겠죠.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흉악범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초동수사에 실패하면 이렇게 무수히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을 양산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는 죽이지 않았다라는 말이 이춘재의 멘트가 아니라 이춘재 때문에 피해를 입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하고 싶은 말이라는 것을 제가 강조하고 이제 남은 과제를 정리하면서 마무리해보고자 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은 남은 과제는요, 모두 했던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전국 교도소에 복역 중인 악랄한 흉악범들의 유전자, 그리고 그들의 행태 분석, 심리 분석, 프로파일링 분석을 좀 더 데이터베이스화해서 철저히 관리하면 현재 우리 사회에 남아있는 수많은 미제 사건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3대 미제 사건이 바로 화성 연쇄살인 사건, 이영호군 유괴 사건, 그 다음에 개구리 소년 사건이었죠. 최근에 민감용 경찰청장께서 대구 와룡산에 가서 개구리 소년 참배하면서 그 사건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서 검거해 보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박수 드립니다. 응원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관심을 가져야겠죠. 이제 우리 경찰 뛰어납니다. 축적된 과학기술과 과학수사 기법을 통해서 현재 남아있는 많은 미제 사건도 충분히 해결할 것으로 저는 믿습니다. 두 가지 얘기하고 싶습니다. 초동수사 강화, 그리고 유전자 보존, 그리고 수많은 범죄 심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있습니다. 흉악범일수록 그러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인 경우가 많다. 우리의 평범한 이웃 중에서 흉악범들이 탄생한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세 가지를 정리하면서 오늘 이슈 뽀개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